1976년 가을 설악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던 3명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크게 웃으며 말했죠. 이 순간이 평생 남을 거야. 우리 청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환한 웃음이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산길에서 만난 낯선 중년 남자의 정체를, 그리고 30년 후 드러날 끔찍한 진실을 말이죠. 아저씨, 길이 맞는 거예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 만에 밝혀진 설악산의 비밀을 함께 들어보시죠. 천고마비의 계절이었습니다. 1976년 10월 중순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룬 그날 아침, 3명의 대학생이 등반복을 챙기며 설렘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23,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키 큰 체격에 환한 미소를 지닌 그는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밝은 성격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개그맨이라 불릴 정도로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영철은 22, 연세대학교 철학과 2학년으로 정우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그는 늘 친구들의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진지한 눈빛과 깊이 있는 사고방식으로 친구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희, 21살의 이화여대 국문과 1학년인 그녀는 맑고 순수한 웃음으로 두 남자친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따내린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 같았죠. 3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고, 이번 설악산 등반은 정우가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속초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3사람은 마치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정우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나타나자 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그 배낭에 뭘 그렇게 많이 넣었니? 일주일이라도 살 기세네. 아, 이거 카메라랑 필름, 그리고 비상식량이지. 우리 추억을 남겨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 정우의 말에 선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할 거예요. 3사람은 설악산 입구에 도착해 등반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가운데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죠. 마치 자연이 그들의 청춘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울산 바위를 향해 오르는 길, 3사람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학생활 이야기, 장래 희망, 그리고 사소한 일상까지. 특히 정우는 졸업 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영철은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계곡 옆 그늘에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시원한 계곡물로 목을 축였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식당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드디어 울산바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알록달록한 단풍,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동해 바다까지. 와, 정말 장관이네.
이런 풍경을 보니까 왜 옛 선비들이 자연을 벗삼아 살았는지 알 것 같아. 영철의 감탄에 정우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찍자.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자고. 세 사람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우가 타이머를 맞추고 급히 달려와 자리를 잡았죠. 찰칵 셔터가 눌리는 순간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필름 속에 영원히 담겼습니다. 이 순간이 평생 남을 거야. 우리 청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50년 후에도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정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환한 웃음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진이 30년 후 그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낭을 챙기고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맸죠.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산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하산길은 올라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 전체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세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특히 가을산의 일교차는 생각보다 심해서 낮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우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오후 5시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 서둘러야겠어. 맞아요. 산에서는 해가 지면 정말 위험해진다고 하던데. 선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영철이 지도를 펼쳐보며 길을 확인했지만 어둠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 올라올 때는 이 길이 맞았는데 길이 좀 다른 것 같아. 산길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낮에는 선명하게 보였던 이정표들이 어둠 속에서는 흐릿하게 보였고 비슷해 보이는 길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죠. 게다가 어디선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안개가 시야를 더욱 가렸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앞장서서 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갈수록 확신이 서지 않았죠. 영철도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해 보았지만 산의 지형이 복잡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갔고 세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선희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두 친구를 바짝 따라붙었죠. 그때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어렴풋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큰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세 사람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단단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죠.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특히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아는 지름길로 가시죠. 그쪽이 훨씬 안전하고 빨라요. 박 씨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이 산을 자주 오르시나요? 네, 제가 이 근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 산을 오르내려요. 이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아요. 걱정 마세요. 박 씨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세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을 잃어서 정말 난감했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의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고 그의 눈빛이 계속 자신들을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정우와 영철이 따라가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혼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길은 기존에 세 사람이 알고 있던 등산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더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쪽이 정말 맞는 길인가요? 뭔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선희의 질문에 박 씨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름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만이 유일한 길잡이였죠. 세 사람은 그의 뒤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길은 계속 산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박 씨의 걸음걸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길이 맞나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구간만 넘으면 금방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박 씨의 대답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희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들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밤이 그들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네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고작 몇 미터 앞까지만 볼 수 있을 정도였고 세 사람은 박 씨의 뒤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죠. 발밑의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었지만 하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있었죠. 바위와 나뭇뿌리가 얽혀있는 비탈길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했고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 길이 맞나요? 너무 험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바로 평지가 나와요. 박 씨의 대답은 여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세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선희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길이 맞는 거예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죠. 영철이 손목시계를 확인해 보니 벌써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이상해. 분명히 하산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계속 산 위로만 올라가고 있어. 영철이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우도 같은 생각이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 사람도 덩달아 멈춰섰죠. 앞쪽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둘러싸인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만은 안개가 조금 걷혀 있어서 주변이 어렴풋이 보였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박 씨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죠. 세 사람은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지만 이미 이곳까지 온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터 한쪽에는 캄캄한 동굴 같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상한 도구들이 널려 있었죠. 녹슨 삽과 곡괭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희가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게 뭐예요? 박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처음에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음험한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보면 안 되는 걸 봤구나. 박 씨의 말에 세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길만 가르쳐 주세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은 여길 봤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어. 박 씨가 곡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위험을 직감했죠. 이 남자는 처음부터 그들을 도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영철이 재빨리 선희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세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안개 때문에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죠. 발밑에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박 씨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들려오는 이상한 금속 소리. 곡괭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였죠. 살려주세요. 제발. 선희의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정우가 뒤돌아보니 박 씨가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그는 이 험한 지형에 훨씬 익숙했거든요. 이쪽으로. 영철이 소리치며 더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박 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정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벼랑을 못 보고 발을 헛디딘 것이었죠. 선희와 영철이 급히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박 씨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악산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모든 것을 감추었고 어둠이 모든 비밀을 삼켜버렸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3명의 대학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찢어진 옷가지 몇 조각과 버려진 배낭뿐이었죠. 1976년 10월 18일 일요일 오전 속초경찰서에 급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 3명이 설악산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신고자는 정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설악산에 간다고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속초경찰서 형사들과 설악산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지역 산악구조대까지 총 25명이 수색에 나섰죠. 하지만 문제는 실종자들이 정확히 어느 경로로 등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등산 신고서를 확인해 보니 세 사람은 울산바위 코스로 등반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바위는 당일 코스로도 충분한 곳이어서 하룻밤을 넘길 이유가 없었죠. 수색대장을 맡은 박경수 형사는 20년간 산악수색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가능성 있는 모든 등산로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일단 정상적인 등산로부터 샅샅이 찾아보자.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색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울산바위 일대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계곡과 능선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날 수색대원 중 한 명이 계곡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젖은 배낭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서는 정우의 학생증과 몇 장의 사진이 나왔죠. 바로 그들이 정상에서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배낭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습니다. 배낭이 물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곡물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추락 지점을 찾기는 어려웠죠.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하나둘 설악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정우의 부모님, 영철의 어머니, 그리고 선희의 부모님까지 모두들 초조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희의 어머니는 연일 설악산 입구에서 통곡했습니다. 딸을 기다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선희야, 엄마가 왔어. 어디 있니? 제발 대답해다오. 어머니의 절규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병력을 지원해 주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총 2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실종 소식을 보도했고 설악산의 미스터리한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을 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갑작스러운 비와 눈이 수색을 방해했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졌죠. 2주일째 되던 날 수색대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 있던 찢어진 옷가지였죠. 선희가 입고 있던 스웨터의 일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나자 공식적인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사비를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영철의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생사를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선희의 부모님은 매주 설악산을 찾아 딸을 부르며 산을 헤맸죠. 겨울이 오면서 설악산은 눈으로 덮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얀 눈 아래 묻혀버렸죠. 그렇게 세 사람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설악산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봄이 와서 눈이 녹으면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파일에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먼지만 쌓여갔고 세 사람의 사진만이 실종자 명단에 쓸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마지막 사진처럼 말입니다. 세월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점점 그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어딘가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6년 가을 설악산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젊었던 부모들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그들의 친구들도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빠짐없이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세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었죠. 이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며 설악산에 왔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이제 7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아들을 잃은 후 사업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었죠. 회사는 부도가 났고 평생 모은 재산도 아들을 찾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또 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왔어. 정우 아버지는 울산바위 정상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좋아했던 호두과자가 들려 있었죠. 매년 이맘때면 아들과 함께 먹었던 그 과자를 가져와 산에 뿌려주었습니다. 영철의 어머니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인 병을 얻었거든요. 가끔 아들이 돌아왔다며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했고, 길에서 영철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보면 뒤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영철아, 엄마 목소리 안 들리니? 집에 가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바람만이 그녀의 부르짖음을 날려보낼 뿐이었죠. 선희의 부모님은 그나마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죠. 딸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사이에서 30년간 괴로워했습니다. 선희 아버지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말이죠.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매일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날도 실종자 가족들은 설악산 입구의 작은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연례 행사였죠.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저 묵묵히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정우의 대학 동기였던 김상철도 매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50 중반의 중년이 된 그는 성공한 의사가 되어 있었지만 친구를 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함께 갔더라면 혹시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김상철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후회였죠. 선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박미영도 이 자리에 단골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선희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멋진 작가가 되어 있었겠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죠. 죽음과 이별, 그리고 잊혀짐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우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늙었어요. 내년에는 이 길을 오르기 힘들 것 같아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우 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30년간의 슬픔과 절망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영철 어머니는 이미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희 부모님도 고령에 접어들어 있었죠. 김상철이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정우와 영철, 선희를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의 새 청춘을 위해 묵념했죠.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도 이제는 확신에 차지 않았죠. 모두가 늙어가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모임도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혼자 설악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산의 실루엣이 30년 전과 똑같아 보였죠. 혹시 저 산속 어딘가에 아직도 묻혀 있는 건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것인지 30년이 지나도록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었죠. 그날 밤 설악산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 오랜 침묵이 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006년 10월 말 설악산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비로 인해 산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죠. 특히 울산바위 일대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고 깊숙이 숨어 있던 땅속이 드러났습니다. 11월 2일 아침 등산객 이정호 씨가 평소와 다른 길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기존 등산로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택한 것이었죠. 그는 20년간 설악산을 오르내린 베테랑 등산가였습니다. 무너진 바위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던 중 이정호 씨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녹슨 금속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이런 곳에 왜 금속이 있지? 호기심에 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녹슨 등산용 아이젠, 부서진 나침반, 그리고 완전히 삭아버린 등산화 한 짝. 모두 상당히 오래된 물건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등산 장비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주변을 더 뒤져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서진 바위 더미 아래 흙 속에서 뼈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동물의 뼈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설악산에서 사람 뼈를 발견한 것 같아요. 즉시 출동해 주세요. 신고를 받은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즉시 구조대와 감식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길이 막혀 있어서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곧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새 구였고 주변에 흩어진 유품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30년 전 설악산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그는 혹시 이것이 그때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수습해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감식반원들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니 더 많은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낡아 빠진 학생증, 녹슨 시계, 그리고 비닐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지갑까지.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비닐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죠. 그 수첩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마지막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16일 마이너스 설악산 정상에 도착. 정말 아름다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10월 16일 저녁 마이너스 길을 잃었어. 낯선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10월 17일 새벽 마이너스 아저씨가 이상해. 우릴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 무서워. 마지막 기록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지만 간신히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릴 데리고 간 아저씨. 그는 산에서 우릴 버리려 했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누군가 이걸 발견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선이었죠. 이 발견으로 30년 전 설악산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경수 형사는 이미 정년퇴직한 상태였지만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맞나요? 박 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미제 사건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골을 정밀 감식한 결과 세 구의 유골 모두 20대 초반의 남녀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실종자들의 치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완전히 일치했죠. 마침내 30년 만에 정우, 영철, 선희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골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두개골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고 갈비뼈에도 둔기에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살입니다. 국과수 분석관의 말에 현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단순 실종으로 여겨졌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것이었죠.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지만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었거든요.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선희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박 씨라는 인물을 찾아야 했죠. 수사팀은 30년 전 설악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가이드, 지역 주민, 그리고 산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이 30년 전 자료를 샅샅이 뒤진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76년 당시 설악산 일대에서 불법 광산 채굴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죠. 당시 신문 기사에는 설악산 깊숙한 곳에서 무허가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수사본부장 김태현 경감은 이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박 씨라는 인물이 불법 채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1976년 당시 설악산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최갑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된 그는 30년 전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밤중에 산에서 삽질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박종문이라는 인물이 설악산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산나물 채취업자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죠. 박종문. 그 사람 말씀이세요? 네, 그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산을 너무 잘 알아서 길 잃은 등산객들을 자주 도와주기도 했는데 최 씨의 말을 들은 수사팀은 즉시 박종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호적을 뒤진 결과 1976년 당시 42살이었던 박종문이 실제 인물임을 확인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종문이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1974년에는 불법 채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도 있었죠. 이제 76살이 된 박종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80년 이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박종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요양원에서 박종문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뉴스를 보고 제보한 것이었죠. 수사팀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정말로 박종문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신분증을 통해 본인 이미 확인되었죠. 하지만 박종문은 이미 5년 전부터 중증 치매에 걸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요양원에서 의외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종문의 개인 소지품 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온 것이었죠. 그 사진에는 설악산의 어떤 동굴 입구가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1976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동굴을 찾기 위해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을 토대로 위치를 추정해 본 결과 유해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이었죠. 동굴을 발견한 수사팀은 그 안에서 더욱 놀라운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녹슨 곡괭이와 삽 그리고 금을 캐기 위한 원시적인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종문은 설악산에서 불법으로 금을 채굴하고 있었고 세 대학생이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죠. 수사팀은 30년 전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세 사람을 박종문이 도와주는 척하며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갔고 불법 채굴 현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선의의 수첩에 남겨진 기록들이 이 추정을 뒷받침해 주었죠. 세 사람은 위험을 직감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산을 너무 잘 아는 박종문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종문은 이미 수사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증 치매로 인해 현실 인식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거든요. 의료진의 진단에 따르면 박종문은 몇 년 내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받는다 해도 제대로 된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종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록 본인이 심리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사회를 위해 진실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단순히 불법 채굴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3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된 것이었죠.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설악산 실종 사건이 이런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유가족들이었습니다. 30년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생존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2006년 12월 15일 설악산 자락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새 영혼을 위한 합동 연결식이 속초시민회관에서 열렸죠.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연결식장 입구에는 1976년 설악산 정상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30년 전 그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확인된 후 충격으로 몸져 눕게 된 것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늦었구나. 30년이나 늦게 널 찾았어. 미안하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30년간 쌓인 슬픔과 후회로 메어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죠. 영철의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져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영정 앞에서만큼은 신기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졌죠. 영철아, 엄마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집에 왔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녀는 영정 사진을 보며 마치 살아있는 아들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선희의 부모님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30년간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우리 선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선희 어머니의 절규가 영결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죠. 김상철을 비롯한 대학 동기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그들은 30년 전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너희들이 꿈꾸던 미래를 우리가 대신 살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김상철의 추도사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영결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의 유해는 각각의 고향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정우는 아버지가 미리 마련해둔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영철은 어머니가 매일 찾아갈 수 있는 집 근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의 무덤을 찾아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죠. 선희는 그녀가 꿈꾸던 작가의 길을 기리기 위해 문학공원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일기장과 꿈이 함께 묻혔죠. 한편 박종무는 영결식이 열리던 바로 그날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재판은 공소기각 처리되었지만 진실만큼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2007년 봄 설악산에는 세 사람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울산바위 정상 근처였죠. 추모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영원한 청춘이 잠들다. 정우, 영철, 선희. 1976년 10월 16일 그들의 웃음이 메아리치던 곳. 추모비 제막식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죠. 정우의 대학 동기였던 김상철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 환한 웃음을 말이죠. 그날 설악산에는 가을과 같은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새 영혼이 마침내 평안을 찾았다는 듯이 말이죠. 매년 10월 16일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설악산을 찾습니다. 세 사람의 마지막 웃음이 울려 퍼졌던 그곳에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진실을 향한 갈망,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30년 만에 밝혀진 설악산의 비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 영철, 선희. 그들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설악산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청춘과 꿈, 그리고
그 환한 웃음과 함께 말이죠. 설악산 자락에 흩날리는 낙엽 속에서 30년 전 그날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지만 기억은 영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